전종 보육 다문화 대한민국 제안 진행을 배선식 수석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2부 하기 전에 안산에서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 늦게 왔죠. 이렇게 반갑게 우리 맞아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특별공연 존중과 포용 다문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서 약간 줄여서 5분씩만 하겠습니다. 5분씩만. 제가 이제 4시 넘으면 우리가 너무 지루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아주 짧게 명료하게, 만약에 할 시간이 많다면 별도로 전화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서 당이나 위원회에 소개하는 시간, 소개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을 모셨는데 한 분이 오시지 않고 4분만 하고 우리 윤영덕 위원장님은 마무리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장 오늘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마무리만 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한 분이 하는데 소개하지 않고 바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고기복 대표님께서 모두를 위한 이주민 인권문화센터입니다. 최근에 필리핀도 갔다 오셔서 좋은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짧게 5분만 그렇게 부탁드리고, 혹여나 마이크가 2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원래 10분 하는 사람인데 5분은 짧게 줄어서 좀 황당하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문화 연대 출범식 한 것을 언론은 잘 알 겁니다. 많은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 다문화 관련 부분에 이주인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를 겁니다. 다 가렸거든요. 사실 이주인권 분야에 굵직한 이슈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일단 제가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관련한, 이주인권 관련한 이슈를 들자면 미등록자 단속과 인권 침해 문제, 또 외국인 가사 도우미 문제, 계절노동자 문제, 이민청이라든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의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미등록자 문제를 놓고 보면 법무부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에서까지, 예배 중인 교회에서까지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군사 정권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경악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관련 당사자들, 관련 부처 책임자들을 불러서 추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이민단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법집행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 의료, 종교, 장애인 시설, 푸드뱅크, 결혼식, 장례식, 놀이터, 타가수 및 위탁보호시설 같은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퍼레이드, 시위 현장 등에서는 체포, 구금 등의 집행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기본권이 행사되는 장소거든요. 숨은 쉬고 하라는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다음날 경기 이천에 한 200개 정도의 현수막이 달렸습니다. 농민들이 붙인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 농번기에 외국인 단속이 왜 말이야, 우리 농민 다 죽는다 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사실 이게 민심이고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민정책, 특히 체류 관리는요, 단속은 하책입니다. 체류 관리 환경을 시대 요구에 맞추는 게 상책이라고 하거든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는 불허하되 노동은 허한다. 미등록자가 할지라도 시장 요구하면 눈 감아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속보다 체류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미등록자 합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umi 문제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불지피고 시대전환의 그 조정은 의원이 가세했지요. 이 외국인 가사 도umi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ILO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창피한 일인데 이 조용히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뭐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럴 거라고 소외계층 삶에서도 개선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은 돌봄 치자는 부분이거든요. 간병인 부분.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에 그 요양병원 이런 곳에 한국인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중국 동포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떠올려 보면 어르신들,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시장 정도 개방하더라도 단 차별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개방해야 될 것입니다. 계절노동자 문제인데요. 이 제도가 사실 너무 심각해서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서 국내 실태 조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저희 단체에서 현재 마무리한 조사가 필리핀과 네팔인데요. 요 공통적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계약 만료 후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지역 공동체와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좌제지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받는 급여를 본국은행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브로커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중간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장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월 2회 휴무에 평균 근무시간 300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월 18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당이 농촌실장 감안해서 브로커 개입을 막으면서 인권침해와 노동적 착취를 막고 농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개정 노동자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외동포증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이민청이 먼저 나왔던 재외동포청이 먼저 런칭합니다. 6월달에. 근데 놓고 보면 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제주도에 할 것인가, 인천에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은 뭐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청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교 산하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하면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민족 동포로 나뉘잖아요. 근데 국적 소지 여부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연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외동포청은 이런 데로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다 관계자들이 툭하면 정치인들이 얘긴데요.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이 뭐 일자리를 잠식한다느니 영주권자들의 투표권을 뺏어야 된다느니 이런 말로 선동하면서 혐오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런칭하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동포를 국내로 이주시키는 이민 정책을 취하겠다. 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작하면서 각종 정책과 법령, 예를 들면 재외동포법이라든가 출국관리법에서 차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살피지 않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외동포청의 역할을 해외에 방점을 두도록 법제화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과 외국 거주 한민족 지원을 재외동포청이 하도록 하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 출입국과 법적주의에 관한 이 법률 중국과 부수적인 동포들의 차별적 요소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노력해왔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배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다문화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주노동 문제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아마 지배적인 내용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계동포신문사 대표 법무부 출입국 시스템에 대해서 김용필 대표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윤영덕 위원님 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또 토크쇼까지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추구하는 존중, 포용, 이 다문화 대한민국 제안과 좀 골고루 부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먼저는 아까 거기 대표님께서도 출입국관리소의 무리한 단속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좀 늘어났고 다문화 식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이제는 출입국의 업무가 단지 출입국 업무뿐만 아니라 또 불체자 단속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출입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불편과 부당함 이런 고충들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주로 저는 출입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민과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 국민적 관심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출입국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독단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펼치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불편 사례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나중에 운영대 의원님이 하나하나씩 살펴주셔서 정말 이 업무상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 이걸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래도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 물론 전반적인 공공기관이 우리 다문화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는 존중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거를 개선해야 할 것이 이런 출입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번에 이민청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행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청으로 승격된다고 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계절 근로자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절 근로자 우리 고기복 대표님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특히 그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오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중간 브로커가 껴서 이리도 저리저리 돈 띄워먹고, 그러다 보니까 고액의 그런 돈을 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결혼 이민자의 초청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계절 근로로 친척을 들고 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결혼 이민자 자신도 상당히 한국에 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에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의 가족 초청이나 어쨌든 한국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가족 초청을 통해서 이 계절 근로자 문제를 좀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초청을 하려고 하면은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MOU로 하게 되면은 초청이 간단한데 서류가 복잡하니까 일반 이 지자체에서 그 일하기 싫어서 그거를 꺼린다, 회피한다 이런 사례가 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각 그 지자체 이런 데서 한번 어떻게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특별히 부탁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여기 황은하 시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정말 다문화인 거 국내에 체류하고 해서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개명찍지만은 유권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동포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또 서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나라 국적인데도 지금 방문 취업제라는 게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지만은 거의 15년 넘어도 아직까지도 누구는 방문 취업제, 누구는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혼을 시켜서 같은 국적 내에 차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방문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다 재해동포 체류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해도 취업 이런 규정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방문 취업제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됐거든요. 이 동포들의 어떤 그 삶의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관심 갖고
이거를 좀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출입국 시스템이 심사 시스템이 사실 2017년도에 국제 정보화 대상을 받았던 굉장히 아주 출입국 시스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 말씀하시기를 또 불편하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이제 갑자기 우리 또 대표님께서 계절 노동자가 나와가지고 계절 노동자는 하여튼 계속 우리 당 안에서도 연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아주나무 센터장 송나무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나무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장님, 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황은아 안산시의원님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난민 분야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짧은 저의 경험과 소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 정의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써온 거를 좀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난민 역사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40여 개국에 달하여 협약 가입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의 처우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2022년 심사 결정자 530 받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이 이렇다면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8만여 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 신청 후에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인정 판정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소요 기간이 수년에 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이 무한정 길어집니다.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난민에게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고 제가 읽어도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내용을 통보하는 문서를 받아서 그것을 이해해내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난민이 소송비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난민들은 어찌어찌하여 단체들의 지원과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난민분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난민 심사를 재신청하기도 합니다. 요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정부의 지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미등록 체류자 단속 기간에는 체포될까봐 일하러 나가지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분유와 기저귀가 없다는 전화를 받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육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없어 일을 못 나가서 친구의 도움으로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모 지자체가 난민 아동들도 어린이집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민분들이 서류를 꼼꼼히 잘 챙기고 꼭 지원의 대상의 요건을 잘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나 제가 만나는 40명의 아동 중에 단 한 명만이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국적 아동이거나 미등록 상태인 나머지 아동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없어서 증빙 서류를 구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난민 아동이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가 없어서 여행자 보험에 들지 못하여 학교나 센터에서 여행을 갈 때 어려움을 겪고 아무리 잘하는 특기가 있어도 꿈을 키우기 위해 배우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코드를 넣을 수 없어 난민 아동들이 갈 수 없고 또 한국 엄마들이 자녀들이 난민 아동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해서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로 들어가고 싶어도 저희 센터는 100% 이주민 아이들이라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대상이 난민 아동들입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이어가는 이런 센터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는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난민 신청 중인 분들은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대사관에 가면은 체포될까봐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 등록을 쭉 밀어놓습니다. 아이디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아이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학대나 방임에 놓이기도 하고 심지어 팔려가거나 죽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난민분들 중에는 시리아나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내전으로 인해 난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시리아 난민은 어느 날 폭격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내와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이상가족으로 살다가 급기야 가족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책임지는 아빠를 버려버린 거죠. 가족들도. 책임지지 않는 아빠를 버린 거죠. 여건도 만료되어서 가족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삶을 지탱하는 난민. 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들도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그마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 근근히 일용직으로 연명하는 난민분들을 보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난민 문제에 대한 거론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난민 문제는 출입국 정책이 아닌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여 논의하여야 하며 그 틀 안에서 난민은 추방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 동력이 미진하고 단지 인구 감소 문제의 대안이라는 시각에서만 논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또한 난민을 거부하는 정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차별 없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 및 통합으로 이끌어가며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길 촉구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를 국제사회의 기대와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과거 우리나라 또한 난민이었을 때를 기억하며 오늘 외친 것처럼 차별과 편견을 넘어 존중과 포용을 표명하는 정책을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난민을 29,000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위를 획득한 사람 한 1,000명 좀 넘는데 난민이 한국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위를 획득하냐 그 차이입니다. 2018년도에 예멘 42명 왔을 때는 가짜 난민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냐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멘과 아프가니스탄의 좋은 사례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센터장님께서 아주 줄줄이 아주 여러 가지 사연을 말씀을 드려서 저 내용을 보고 또 위원회에서는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 방글라데시 상공회의소 노동위원장님, 아시아 레스토랑 대표, 다문화 특구 문제에 대해서 압둘 마틴 대표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살라무알레쿰. 방글라데시 우리나라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안찬
나무나 그리죠. 먼저 있는 거는 한 두세 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망라 사람들 처음에 오면은 한국말도 잘 모르고 한국 시스템, 한국 법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그 처음에는 한두 2년, 3년은 너무 힘들어요. 일할 때나 저기 회사의 사람들랑 말할 때나 그래갖고 저기 4년 끝나면은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또 4년 반까지 있고 나라에 가는 거 그다음에 9년 한국에 있어갖고 나라에 갈 때 한국 문화기하고 한국 말, 한국 시스템, 한국이 있고 싶어요. 그래갖고 저기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너무 사람들로 많이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20명 가고 80명은 난민 비자 만들어요. 난민 비자 만들면 한 3개월 있다가 엔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은 9년 있다가 또 다시 비자 주면은 애들이 한국에도 오래 있고 한국 문화기 한국에 살아봤더니 한국에 살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나라에 안 가고 싶어. 그러면은 나라에서 결혼해갖고 와이프 데리고 와갖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것도 한 가지 말 있고 그 다음에 2년에서 2세ben에 비자 만들면은 와이프 데리고 하면은 와이프 일 못하잖아요. 비자 만들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이 부산해갖고 일해갖고 와이프랑 아들, 딸랑 같이 살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F2 비자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한 가지 문제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8시간 일하면은 200만 원 월급 타고 산업수당 같이 하면은 52시간에 월급 많이 타도 한 300만 원 타요. 300만 원 월급 타고 와이프랑 아들, 딸랑 같이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져. 그 다음에 비자 만들 때도 다시 비자 만들 때 한 4,200만 원 한 달, 1년에 월급 타야 돼. 그러면은 300만 원씩 계산하면은 4,200만 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비자 만들 때 너무 힘들어. 이 말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 다음에 F2 만들어 놓고 사람들도 와이프 데리고 와갖고 일하놓고만 해야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살을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기 와이프도 일 못해요. 비자 주면은 일 못하고 그러면 와이프 혼자 집에 있고 남편은 일해갖고 그 불편해요. 그래갖고 내가 또 한 가지 말 있어요. 안산에서 내가 1992년에 왔어요. 이만큼까지 살았는데 안산에서 외국인 우리 외국인 나무라 그러죠. 바꾸는 거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오는 거부터 지금 똑같아. 길거리나 뭐 성수하는 거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없어요. 한번 이런 거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몰리죠. 지금은 안산에서 한국의 안산에서 제일 많이 외국 사람들 옛날에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다 딴 데서 빠져나가고 우리도 사업이니까 너무 힘들어. 올채만 엄청 오르고 안산에서 사람들이 기숙사에 살려면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천천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올채만 엄청 오르고 사람 월급 두고 근데 저기 사람도 많이 저기 빠져나갔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상사하는 거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내가 나만 했는데 나만 해놓은 거 안 되지만 이거 한번 생각 좀 하면은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마음도 많이 안 해갖고 여러분들 감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산이 현재 인구가 73만 명인데 여기서 다문화 인구가 8만 명이 넘으니까 11.4% 나옵니다. 안산은 대한민국의 특구죠. 다문화 1번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린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F2 비자와 F5 비자를 설명하면서 외국 사람은 한국에 5년 동안 머물면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나 잘 접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게 맞아요. 거기 문화가 좋아서 이제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F2와 F5, E7 비자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지금 안산의 특구 문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좋은 다문화 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 귀하게 오셨습니다. 우리 최혁수 대표님, 이주민 시민연대 대표, 자연국제상호다문화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다문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최혁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변화의 주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MZ 세대라고 여러분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MZ 세대에서 이 M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밀레니얼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X 세대 이후에 이 Y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부터 1994년대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Z 세대는 1995년대부터 2009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그렇게 합쳐서 이제 MZ 세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MZ 세대 이후의 세대를 우리는 또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러니까 13세 이하, 초등학교 현재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우리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 세대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Y 세대들이 아주 신세대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웠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알파 세대들은 코로나 사태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지난 2018년 영국에서 18개월 된 아기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엄마 아빠도 아니고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부르는 단어인 알렉사였다라는 말이 신문 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아리야 TV 켜줘 이런 말을 아이가 엄마 아빠보다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알파 세대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신인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X세대, Y세대, G세대의 종지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훌륭한 위원회가 처음으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세대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대응을 빨리 못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알파 세대입니다. 뭐 제페토나 블록체인 같은 그런 메타버스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가상 세계에,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저희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한국말을 못합니다. 대부분 러시아어나 영어를 이야기하고 약 14개국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기관과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약 5년 전부터 한 반의 정원이 22명, 23명이면 18명에서 19명이 외국 국적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황은하 의원님도 계시지만 조금 더 먼 초등학교로 가면 전교생 약 500명 중에 5명만 한국 국적 아이인 학교도 안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수가 많아진 학교들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절실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놀 수 있고 자기들 말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남은 한국 아이들은
학력 저하 현상이라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등학교에 구구단, 영어 알파벳까지 다 외우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여러 나라 말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말로 언어를 배우고 오고 이미 공부해갖고 온 여러 가지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NGO나 기업들은 이런 현상들을 아주 발빠르게 반응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나 교육기관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이 있다는 그런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그런 헌장이 현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언어나 문화의 이질감을 느껴서 아주 굉장히 큰 거부감을 느낍니다. 바로 스마트폰에 의존감이 커지고 부모님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색함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착하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주 배경 청소년,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정확한 통계조차도 한국 정부는 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서로 다른 숫자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연령의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부처가 인정하는 것은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70%에서 80%만 공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대안교육을 받고 아니면 전혀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의 입학은 학교장의 전적인 재량이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아주 간단하게 집 계약서나 외국인 등록증, 예방접종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입학이 가능하고 어떤 학교는 본국의 성적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증명서,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오도 받아와야 되고 출입국 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 계약서 모든 서류들을 다 번역 공증해 갖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2학년에 입학해야 될 나이인데 학교 정원이 많다고 3학년, 4학년으로 입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UN 아동권리 협약국이고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런 모든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권을 실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이 좋게 학교에 입학을 해도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재학률은 점점 감소합니다. 이런 학교 밖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저희 기관에 약 14개국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매일같이 210명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같은 규모의 기관이 인천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 지점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안산교육지청에서 와서 저희 기관이 작년부터 시행된 미인과 대안교육기관에 아직 등록이 안 됐으니까 대안학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다시 공립학교로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공립학교로 다시 보내면 안 된답니다. 경기도청이나 경기교육청은 학교 밖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다시 학교로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안산교육청은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도 좋고 관공서니까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아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저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좀 우리 어른들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아이들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의 어떤 상호 문화성, 문화 리터러시, 그리고 이중 언어 능력, 이런 잠재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탄력 있는 교육을 한국이 왜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IMF 때 97년도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에 있으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봐왔고 교육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한국에서 작은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실감한 건 한국의 교육계 같이 정말 변화하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곳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기득층들은 자기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봉사시간 받고 해외로 대학 보내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안학교에 외국어로 학교에 보낸다고 하면 날마다 뭐라고 합니다. 한국어 배우는데 한국 학교에서 4, 5년 고생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언어 배우는데 또 4, 5년 고생합니다. 양쪽 나라에서 한 10년을 언어를 몰라서 고생합니다. 어른들이라면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살려고 다문화센터 갔더니 한국어만 가르칩니다. 음식 가르쳐준다고 갔더니 김치만 만드는 거 가르쳐줍니다. 음악 시간이라고 배우러 갔더니 장구 치는 것만 가르쳐줍니다. 체육 시간에 태권도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에 우리보다 훨씬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던 유럽을 보면 그들이 다문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상호문화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지자체나 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상호문화 교육을 시키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또 민간 단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다문화위원회 출범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정말 초국적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F2 비자, F5 비자, E7 비자를 갖고 있는 거주 비자가 한 120만 명 되는데, 그중에 이제 등록 한 70만 명 되겠죠. 이들은 대부분 언젠가는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러시아어하고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잡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요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문화위원회에서나 당에서도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이들 중도 입국자 또 상호 교육을 잘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마이크 들은 이유는 한 말씀 더 하셨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윤영덕 의원에서 이제 마무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산에서 온 아이들은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나요, 교장선생님? 네, 알아듣기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가워, 친구들.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네, 저는 오늘 이 출범식이 정말 귀한 출발을 알리는 그런 장소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 저희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 데서도 더 뜻깊은 마음이 듭니다. 이 고기복 대표님, 김용필 대표님, 압둘만 대표님, 송남호 센터장님, 최혁수 교장선생님, 5분 주신 말씀들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문화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가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각의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자신이 설계한 인생을 다른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최옥수 교장 선생님 교육 그 본래적 의미가 소위 잠재적 역량을 끄집어내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집어넣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것이 교육 그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고민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끄집어내서 이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귀한 존재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해주신 거 이건 오늘 그 출범식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중앙당 부위원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야기 나눴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냥 어떤 구호로서 그 제시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실천적 어떤 발걸음이 반드시 뒤따르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당장 필요한 일들,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 회의 때도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런 마음가짐 다시 한번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저희 다문화위원회 그 마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분들 또 이경수 회장님 비롯해서 정원희 의원님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누면서 더 알차게 다문화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과 다섯 분 우리 패널에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순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부탁 좀 하나 할까 싶어서 우리 안산에서 오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위원장님하고 사진 찍는 시간이 없이 가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내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올라와서 같이 사진 찍는 하나씩 좀 해주시면 기념이 될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시 행사를 마치고요. 의회에 계신 분들 계속 계시고